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프랑스는 냉전이 시작되자마자 소련의 폭격기들이 핵폭탄을 떨고 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라강을 시작해가지고 미스테르 전투기까지 쭉 도입을 해봤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항공선진국에서 만든 전투기들에 비하면 영 성이 차지 않았죠. 그래서 항공산업이 뒤처졌다는 현실을 만회하고 좀 더 빠르게 날아가서 폭격기를 잡기 위해서 1952년부터 초음속 요격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요구 조건은 마하 1.3으로 날 수 있는 요격 전투기였죠. 그리고 전천후 요격이 가능해야 됐기 때문에 레이더가 장비되어야 됐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입찰을 했는데 다소사에서는 이번에 MD550이라고 불리는 시제기를 제시했습니다. 추후에 미라주-1이라고 명명된 이 기체는 놀랍게도 델타익을 채용한 기체였죠. 전편인 슈페르 그리풍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 정부에서는 델타익이 좀 더 고속해서 좋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어 가지고 연구 용역을 줘서 아세날 1301이라는 시제기를 만들었죠. 근데 아세날 1301이 미라주-1의 등장보다 좀 느렸었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업체들이나 항공모함자들보다 다소사의 사장인 마르셀 블로어가 훨씬 더 앞서서 델타익의 가치를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저 천재만재죠. 여기에 대해서 후일 마르셀 블로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선구자라뇨. 저는 그냥 영국 애들 델타익 실험기 만드는 거 따라 만들어 본 것 뿐이에요. 그냥 영국 애들이 일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델타익 전투기 못 만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뛰어난 성능의 시제기인 미라주-1이 등장했습니다. 영국제 시들리 바이퍼 엔진을 갖다가 두 개 쌍으로 장착한 쌍발제트 전투기였는데요. 실험 비행에서 일단 애프터버너도 켜지 않았는데 마하 0.95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고요. 애프터버너를 키면은 마하 1.1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죠. 기동성은 훨씬 더 좋아가지고 블로어가 추진한 델타익 전투기 프로젝트가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았죠. 일단 미라주-1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은 경전투기다 보니까 당시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평이 안 좋던 노르사의 AA-20 공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한 발밖에 장착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기관포를 달 공간도 없었고 항속거리도 매우 구렸죠. 게다가 목표 속도인 마하 1.3까지는 세피르 시리즈라고 부르는 보조 추진 로켓을 갖다가 점화해야만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좀 덜 떨어진 방식이죠.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유지되긴 해요. 프랑스의 다른 업체들도 다 달고 나왔고요. 블로어는 미라주 시리즈의 설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좀 뻥튀기 시킨 전투기를 개발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1956년에 첫 비행을 하게 된 시제 전투기가 바로 프랑스 항공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은 세계의 역작 미라주-3 전투기였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3톤급으로 지금의 FA-50이랑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자체 중량은 7톤 정도라 가지고 F-16A형 정도는 됩니다. 뭐 이 정도면 경전투기 아니냐고 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커진 체급의 전투기였습니다. 초창기 제트 전투기들의 체급이 자체 중량 5톤급에서 놓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그 전에 나온 미라주-1 같은 경우에는 체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체 중량 3톤에 최대 이륙 중량 5.5톤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체급이 커질 수 있었던 원인은 드디어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들의 터보제트 엔진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의 훌륭한 엔진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바로 아타9 엔진입니다. 추력은 13,000파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덕분에 속도는 마하 1.8로 늘어났죠. 여기에 세피르 841이라는 신형 보조 로켓을 갖다가 점화를 하면은 마하 2.2까지 순식간에 가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델타익을 갖춰서 고속에서 굉장히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요. 동체를 잘 보세요. 허리가 약간 잘록하지 않습니까? 기존처럼 드럼통 형태로 동체를 만들면은 고속에서 조금 처지는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기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새끈빠끈한 몸매를 갖다가 자랑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만들면은 고속에서의 공기 흐름이 좀 더 매끈해져가지고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시라노 레이더가 장착되어져가지고 최대 25km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할 수가 있었죠. 뭐 동시기에 등장했던 F4 팬텀기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성능인데 팬텀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체급이 큰 쌍발 대형 전투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거리 20km짜리 마트라 53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마트라 530 공대공 미사일은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이었는데요. 미국제 스페로우 미사일보다는 사거리가 훨씬 짧지만 그래도 그 전에 만들었던 노르사의 AA-2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는 훨씬 더 사거리가 긴 편이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적 폭격기에게 일격이탈로 한 발 미사일 먹여주고 도망가는 데에는 제격이었죠. 다만 하드 포인트는 3개밖에 없어가지고 좀 문제라 가지고 양산형인 미라주-3 C형에서는 5개로 늘어난 채 양산이 되게 되었죠. 여기에는 미국제 사이드와인더 B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 가면은 프랑스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매직 미사일로 대체가 됩니다. 매직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최대 10km 나와줘가지고 사이드와인더 B형보다는 훨씬 사거리가 길죠. 로켓 모터도 강력해가지고 마하 3의 속도로 적기에 따라붙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뛰어난 전투기로 태어난 미라주-3 전투기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끝에 초도 양산 모델인 미라주-3A형을 10대 선주문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군이 미라주-3A로 실험을 해본 결과 대만족,
곧바로 훈련기 겸으로 나온 과도기적인 형태인 미라주 3B형도 프랑스가 도입을 했고요. 30mm 대파기관포도 2문 장착해가지고 본격적인 요격 전투기 사양으로 나온 찐 양산형인 미라주 3C형도 우루루 프랑스군이 도입하게 되었죠. 여기에 레이더 대신에 레이더맨 카메라를 장착한 전술정찰기 형태인 미라주 3R형도 프랑스군이 도입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조금 아쉽다는 의견이었어요. 왜냐면 미라주 3를 가지고 폭격기를 때려잡는 임무는 잘 수행한다 치더라도 이걸 공대지나 공대함 목적으로 써먹을 때는 적어도 항법 장비가 없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폭기 버전 미라주 3로 나온 것이 바로 궁극의 미라주 3인 미라주 3 2형입니다. 동체를 조금 연장하고 레이더를 갖다가 직경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좀 더 좋은 레이더를 달아줬어요. 시라노 2라는 레이더인데 이게 듀얼 모드 레이더입니다. 공대공 모드도 있고 공대지 모드도 있어요. 공대지 모드에서는 폭탄이나 로켓에 탄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지상 타격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기체 하부에 마르코니사의 적어도 항법 레이더가 들어가가지고 적어도 침투 임무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상 기반 레이더는 높고 먼 곳은 잘 봐도 낮고 가까운 곳은 못 본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로 파고드는데 아주 적합한 거죠. 공대함 용도로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프랑스 국내형 미라주 3 2형 같은 경우에는 25킬로톤의 출력을 낼 수 있는 AN-50이 전술핵 폭탄에 달아가지고 만약에 소련군이 서독을 넘어서 프랑스로 진격해온다면 소련군의 지상군한테 먹여줄 계획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팔았냐고요? 무려 1422대나 판매가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이제껏 만든 전투기 중에서 가장 많이 판 시리즈예요. 이 정도면 가히 베스트셀러라고 불릴만 하죠. 일단 프랑스가 미라주 3 2형 192대를 포함해가지고 총 348대를 갖다가 사줬습니다. 여기서 일단 필요한 규모의 용제는 다 갖췄죠. 300대 넘겼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팔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틈새 시장 공략에 훌륭하게 성공했어요. 미국이랑 친하지 않아가지고 미국제 전투기는 못 쓰는데 그렇다고 소련제 전투기도 사기는 싫은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프랑스제 미라주 3를 사게 된 것이죠. 적절한 가격에 당시로서 최첨단인 레이더도 달려있고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중거리 공대공 능력도 있고 속도도 마하 2로 빠르죠. 일단 자국을 지킬 요격기로서는 딱인 거죠. 그래서 우르르 도입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 미라주 3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 유대인들한테 기부금을 딱 다 긁어와가지고 미라주 3 76대를 갖다가 업어갔는데요. 1960년대 내내 미라주 3를 가지고 엄청난 전공들을 세워가지고 이 미라주 3의 판매량이 폭증하는데 1등 공신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다소가 전투기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전투기 팔면은 석유금수 조치, 즉 밸브 잠근다고 협박하는 사소한 찐빠가 있었죠. 결국 프랑스는 이 협박에 굴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무기금수 조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라주 3의 추가 판매는 물론이거니와 부품조차도 몰래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놀랍게도 호주가 프랑스 다음으로는 최대 도입국인데요. 무려 116대를 갖다가 라이센스 생산으로 도입해가지고 애지중지 굴렸습니다. 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 미라주 3가 시험 비행을 할 때부터 이미 이 미라주 3한테 푹 빠져가지고 프랑스군이랑 거의 동시기에 이 미라주 3에 선주문을 넣었거든요. 남아공에도 74대가 판매되었습니다. 당시에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의 실시로 인해가지고 남아공은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미국제 전투기도 소련제 전투기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프랑스가 제3세계 오야붕을 자처해가지고 미라주 3를 팔아준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사건이었냐면은 이걸 판 다음에 프랑스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왜 남아공에 무기를 팔고 그러냐고 욕을 먹겠죠.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프랑스가 상임위 사국인데도 불구하고 남아공에 앞으로 전 세계가 무기 팔지 말자고 권고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까지 채택이 되었을 정도예요. 이외에 스페인도 사갔고 많은 나라들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라주 3에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하 2.2의 속도를 내려면은 보조 로켓을 갖다가 점화시켜가지고 그 속도로 가속을 시켜줘야 된다는 약간 덜 떨어진 방식이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기체가 작은데 여기다가 이것저것 때려박다 보니까 항속거리랑 폭장량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폭장량도 4톤 정도라 가지고 적절한 수준이긴 했어요. 다만 주익의 구조와 배선 배치 문제 때문에 하드 포인트가 5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폭장량을 다 살리기는 어려웠었죠. 항속거리도 2400km라 가지고 그 전에 미스테르 시리즈보다는 훨씬 긴데요. 그래가지고 요격전투기 치고는 나쁜 편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항속거리가 짧다고 불만이 많이 나오나 했더니만 문제는 이걸 쓰는 나라들이 프랑스랑은 안보 환경이 전혀 다른 나라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일단 도입국들을 봅시다. 호주, 남아공, 아르헨티나 다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넓은 거리를 갖다가 커버해야 된다는 안보 환경이 직면해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침투 비행까지 보내다 보니까 항속거리가 짧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극대화되었던 것이 바로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1982년 아르헨티나의 군사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정권 유지가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영국령 포클랜드를 침공해가지고 먹어버렸는데요. 당시 영국 역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영국이 대응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총리가 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결국 양측의 전면전으로 비화되었죠. 다만 당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포클랜드까지 무려 12,000km 떨어져 있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면 결국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야 됐었는데요. 당시 영국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정규 항공모함들을 갖다 다 퇴역시켜버려서 뛰어난 함성 전투기였던 F4 팬텀기를 갖다가 쓰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게 경항모들이었습니다. 이 경항모에 탑재되는 전투기는 해리어 전투기예요. 수직위 착륙 전투기죠. 초음속기 정도 아닙니다. 딱 지상공격용 로켓 싸개 정도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군은 제대로 된 마하 2급의 초음속 요격 전투기인 미라주 3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전에는 아무도 영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미라주 3 전투기들은 포클랜드 해역에서 힘을 못 썼어요. 물론 여기에는 당시 미국이 영국군에게 적기를 전방위에서 락온을 할 수가 있는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 A령을 갖다가 제공을 해줘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항속거리 문제였죠. 당시 포클랜드 섬에는 전투 비행단이 상주할 만한 그런 규모의 비행장은 없었어요. 그럼 결국은 본토에서 미라주 3가 날아와가지고 제공권을 잡아줘야 된다는 건데 미라주 3 전투기가 포클랜드 상공에서 채공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5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싸워? 결국 포클랜드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죠. 결국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기도 해가지고 프랑스에서는 1988년에 미라주 2000 전투기가 이걸 대체해버리면서 미라주 3들은 전부 다 퇴역을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나라들도 현재는 운영하는 나라가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바로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1970년대에 미라주 3 전투기를 우르르 사갔는데 당시에 인도와의 전쟁에서 영공을 침범한 인도군의 캔버라 폭격기를 갖다가 격추하는 등의 전형적인 요격기로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미라주 3가 마음에 들었는지 호주군에서 퇴역시킨 미라주 3들도 중고로 업어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장비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구닥다리 전투기를 갖다가 지금까지 파키스탄군이 운영을 하냐면 결국은 파키스탄군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군력으로 비교하자면 인도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열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식 전투기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대대적인 개량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탐지거리 75km의 그리포 레이더를 장착하고 사거리 70km짜리 중국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22 미사일을 갖다가 인티를 시켰죠. 이 미사일은 암람과 같은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라 가지고 적기를 일정 거리까지만 미라주 3 전투기가 레이더로 유도를 해주면은 미사일의 레이더 시커가 알아서 켜지면서 적기를 따라가서 맞추는 방식의 미사일입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개량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사거리 120km짜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H4 미사일이나 활공 유도 폭탄까지도 인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거리 550km짜리 라드2 핵순항 미사일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오래전에 단종된 전투기인데 부품은 어디서 구하냐고요? 일단 파키스탄 공군에서 전 세계를 돌면서 퇴역한 미라주 3 전투기들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긁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하산 큰형님께서 벤치랑 바로 들고 가가지고 최첨단 글라놀로지로 깔끔하게 부품 단위로 분해합니다. 분해한 부품들은 다시 연마하고 코팅하는 과정을 거쳐서 새 부품처럼 출고하는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되시겠습니다. 총평하자면 미라주 3는 프랑스 항공산업과 닷소사를 일거에 월드 클래스로 올려놓은 우주 명작 전투기 되겠습니다. 적절한 성능에 적절한 가격에 심지어 개발 국가도 적절하게 노빠꾸 마인드 갖춘 프랑스여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서 이름을 날릴 수가 있었죠. 하지만 많은 도입국들 중에서 프랑스와 안보 환경이 다른 나라들도 있어가지고 미라주 3의 그 특성이 도입국가의 특성과 맞지 않는 경우가 조금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엉뚱한 부분에서 불평불만을 많이 들어먹었던 전투기인데요. 뭐 불만이 있으면은 그냥 미제 사서 쓰거나 그럼 되겠지만 되게 그럴 형편이 안 되거나 그럴 처지가 아닌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자국의 안보 환경과 전투기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거지로라도 전투기를 자국의 안보 환경에 맞추는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소사는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스라엘한테 황당한 제안을 하나 받게 됩니다. 과연 그 제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